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1978년생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965년생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들은 부모한테 배우고 길러지는 것인데 장관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다. 정말 굉장히 안타깝다. 이 장관이 이딴 실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개회의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인간적 모욕을 주고 공격하는 국회의원의 태도 역시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입니다. 누구보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할 성직자들이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라고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유족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줄줄 읽는 판이니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넘겨야 할까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오늘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B20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더 강력하게 구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B20의 적극적인 역할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 오늘이 일정 마지막 날인데요. G20 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투명해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게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면 회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G20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3개 세션 가운데 식량, 에너지,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감염병 예방 등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각각 연설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의 접촉면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메인 세션 외에도 정상 간 오찬과 환영 만찬 등 공직 행사에 참석하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일정에만 참석한 뒤에 밤늦게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만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대통령실에서는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회담이 이제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미로 들렸었는데 오늘 프놈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에 확실히 그 편으로 선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사실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급변해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주요 G20 정상회의장에서 스탠딩 환담이 유력했는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공식 회담 확정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 이후 2년 11개월여 만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우리 시각으로는 6시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시 주석과 첫 전화통화로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례화된 국제정상회의 기간 중에요. 미, 중, 일, 3국 정상을 모두 만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북핵 문제가 빠질 수 없겠죠. 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어 왔고 또 제17차 핵실험이 언제라도 감행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이 아세안과 한중일 회담인데 이 회담 전에 정상 대기실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직접 요청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중국 사절단과 지난 9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는데요. 이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요, 세일즈 외교 그리고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은 한 인도네시아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와 전 세계 경제계 리더들이 모이는 B20 서밋에 잇따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2천여 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B20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B20 서밋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도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했고, 특히 한국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최대 역점 분야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며 지난 9월 뉴욕에 이어 발리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 한인 기업인 11명과의 오찬 간담회는요, 발리의 한 호텔에서 90여 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찍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와 기업인들은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다 대한민국 기업이고,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하고 또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목되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결국 정식 정상회담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잠시 뒤 이제 발리에서 이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 과연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지, 특히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프놈펜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경제 견제 쪽으로 확실히 섰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 어떻게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나눌지 그 부분 상당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윤석열, 시진핑 두 정상의 첫 만남이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완수하고 이제 중국이 어떻게 그 새로운 국제질서 기조를 잡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양국 관계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 신인커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반도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역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거기까지 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거는 어차피 이제 북한 핵 문제인데 아까 이루라 기자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리커창 총리가 조금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중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걸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윤석열 시진핑 저 두 분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기조에서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한반도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안정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먼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둘 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 중간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고를 더 깊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완화를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측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회담을 3시간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악화되진 않는다 네, 이거죠. 네. 뭐 싸우긴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외교적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예전에는 자유주의였지만은 지금은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에요. 지금 당장 중국이라는 곳에서 뭐 서플라이 체인지에 지금 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한민국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문제에서 북핵 문제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지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더 협력을 해 갈 것인가. 더 이상 어찌 보면 중국 측에서 미국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이 배척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김 여사 캄보디아에 이어서요 발리에서도 지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김 여사가 발리의 한국 학교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을 펼치는 청년 활동가 위즌 자매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즌 자매는 청소년 시절 치열한 단식 투쟁을 벌여서 발리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걸로 유명한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를 만난 위즌 자매는 지난 2018년 포럼 참석차 제주도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깨끗한 거리와 공공시설에 감명받았고 한국인들의 기후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여사는 핵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기후 환경 문제라면서 쓰레기로부터 발리를 구한 위즌 자매가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이 사용 중인 군용 텐트로 만든 명함 지갑 그리고 커피 자루로 만든 가방 등을 보여주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김 여사는 이후 발리 교민 자녀와 학생,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한국 학교를 방문했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기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학교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학교는 발리에서 한국 문화, 정신의 요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교민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도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가 2000년도에 설립한 이 학교에는 2003년 권양숙 여사, 2011년 김윤옥 여사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이리아나 여사와 1시간가량 환담을 했습니다. 이리아나 여사는 먼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전했고 김 여사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위로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가 이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일이자 공통의 관심 분야인 만큼 함께 이 해당 분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고 이리아나 여사는 여기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여야의 공방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 이후에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야 공방 더욱 치열해졌죠. 특히 오늘 여당에선 장 최고위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어제 장 최고위원의 발언과 오늘 여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모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봉사활동 사진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고, 제가 더욱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장경태 의원 또한 제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경태 의원의 이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히고 장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사전에 있는 용어라며 김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에 이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한 건 외교 결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곤 포르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포르노그래피 오브 퍼버티라고 해서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여러 언론과 사전에 다 있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을 뭐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외교의 가장 기본 원칙, 주최국의 해당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마치 캄보디아는 병들고 아픈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떤 국가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어제 예결위에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 최고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서 김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에 이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실의 기획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맞는데 기획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 최고위원은 미담용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김 여사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강행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외교 결례이자 참사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다, 야당의 행태가 한심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여야의 공방과 함께 이 김 여사의 순방 행보에 대한 조현동 외교부 차관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수단 받는 거, 홍보수단으로 삼는 거 이거 명백한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사께서 이렇게 만약에 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강행하셨다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동행을 두고 야당의 그런 맹목적인 그런 비난과 흠집내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좀 확인해봤습니다. 예. 주최 측에서는 이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것을 배우자들에게 그런 권고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꼭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은 선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 헐뜯는 태도,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저는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장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김 여사의 순방 행보가 대부분 비공개라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윤호중 의원은 김 여사가 왜 언론을 대동하지 않고 비밀 행보를 하느냐면서 영부인이 무슨 정보기관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에선 공개하면 공개한다고, 또 비공개하면 비공개한다고 공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현지에
언론을 전혀 대동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비밀 행보를 하는가. 일정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결과를 사진으로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이 정보기관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움직임도 공개를 하면 공개한다고 비난하고 야, 비공개하면 예, 비공개. 예, 예. 이게 완전히 거의 악마화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선택은 비공개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던 분야, 특히 저희 그 아동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신 그 일정 그런 건 저는 굉장히 그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그 행보를 보이셨다. 대통령 순방을 둘러싸고 어제 말 그대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 바로 성직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파장이 또 심각합니다. 네, 성공회와 천주교 신부가 잇따라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먼저 알려진 건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며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 성직자의 발언이라고는 정말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거였는데요. 논란이 확산되니까 성공회에서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아예 박탈해버렸습니다. 네, 이 해당 글이 퍼져 나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선 이 신부가 할 말이냐, 죽음을 바라는 성직자다,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졌고요. 여당에서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김규돈 신부는 자신의 SNS에 이 페이스북에 이른바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을 하고 요 근래 일기장처럼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SNS 사용 미숙으로 일기처럼 쓴 글이 공개가 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성공회 대전교구는요,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이 대전교구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규돈 신부는요, 과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규돈 신부는 지난 2017년에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이라는 시국선언에 참여했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양심수 19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김 신부는 19명이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석기, 한상균 두 사람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 사진과 두 손을 모은 기도 사진을 SNS에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박 신부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던 인물로 김규돈 신부가 면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어제는 자신의 SNS에 집중 공격 시작, 희생양을 찾고 계시나 보지요라는 글을 올려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신부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는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뉴시스에 따르면 한 천주교 측 관계자가 아직까지 박 신부에 대한 징계나 추후 경과에 대해 결정 사항이 없다며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천주교 관계자는 자세한 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 이후 박 신부는 전용기 추락 기도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성직자의 저 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누군가에 대한 저주, 이게 종교의 원래 본연의 모습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기장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장에 무슨 말을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대외적으로 남들이 볼 수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김건희 여사 부분 말씀드리고 그 종교인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외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외교라는 건 전통적인 외교라는 건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인데 요즘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퍼블릭 디플로머시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 나라의 심장과 뇌 질환이 있고 또 이 환자를 어린이를 우리 그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미처 다 낫지 못한 이 어린이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국내에 독지가 나타나서 국내로 초청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니 캄보디아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앙코르와트 갔다 오는 것도 뭐 좋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앙코르와트는 11명의 영부인 가운데 5분만 갔어요. 6분은 나름대로의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걸 보면 뭐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건 아닌지 만약에 앵코르와트 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태원 참사 지금 그 다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데 앙코르와트 가서 영부인들이랑 웃고 놀고 있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신부님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펀드 수사를 하니까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완전히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순철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죠. 지금 보면은 정치가 종교까지 덮은 건 아닌가요? 어떻게 그 종교인들이 종교가 마치 이념의 어떤 수단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부분의 그 종교인들, 특히 신부님, 수녀님들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일탈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잘 속아내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매체 중에 한 곳은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친야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이 명단에는 나이와 성별, 거주지 같은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게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이들이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뿐만이 아니고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매체는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하더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깊이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유족들의 항의가 제기되자 이 매체는 뒤늦게 희생자 일부를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오늘 명단에서 10여 명의 이름을 삭제하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서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성만 남기고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요, 이런 일방적인 명단 공개로 인해서 유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즉 2차 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큽니다. 네, 이 명단 공개에 대한 유족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진 않았지만 한겨레와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들을 따르면요. 유족들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반발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유족은 유족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하고요. 다른 유족은요, 추모하는 건 좋지만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름이 바로 올라와서 당혹스러웠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일부 유족은요,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꺼리면서도 일방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명단 공개와 관련해 사전에 유족을 대상으로 이 동의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또 공개 자체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매체와 더불어서 천주교 신부들로 구성된 정의구현 사제단도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하던 도중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 190명을 포함해 모두 800여 명이 참여한 어제 추모 미사에서 사제단 대표인 김영식 신부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를 한 건데요. 사제단은 미사 말미에 발표한 성명에서 예견된 재난을 대비하지도 않았고 참극 직전 상황을 호소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정부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온 사제단 대표 김영식 신부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2.9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죠. 이름을 부르면 폐륜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폐륜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폐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폐륜하는 사람들의 길동무가 되는 것이 기도해야 할 사제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정의구현 사제단 모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죠. 굳이 이제 정치 성향을 따진다고 하면 친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친야 성향의 단체 쪽에서도 비판적인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반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변의 1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대응 TF는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에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서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의 걱정 그리고 비판도 또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 등의 트라우마를 연구를 했던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요, SNS를 통해서 이 명단 공개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명단 공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참사를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면서 만약 그 공개가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명단 공개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책임론까지 지금 거론을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명단 공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일각을 제외하면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상당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누가 사실 희생됐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명의 국화꽃 다발에다 대고 우리가 추모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얼굴과 위패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민주당도 공범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과 연결지어서 민주당은 제정신이냐, 이렇게 성토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폐륜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폐륜의 1차적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며 주장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폐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어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양해해달라는 한 문장 던져놓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폐륜적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정권 전복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초에 이제 명단 공개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 전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 책임론, 그다음에 이재명 책임론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상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민주당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족 중에서도 명단이 공개돼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가족들께서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자들의 이런 희생자들 국민 속에 이렇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우리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희생자들이 이렇게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이런 제대로 된 추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된 명단이 공개되고 또 사진이라든가 유패가 모신 상태에서 추모가 돼야 되는데 오늘 희생자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민주당 말고 야권 내에서도 지금 명단 공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죠.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희생자 명단 공개 이제야 직성이 풀리시나라면서 죽음의 정치 이제 그만하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당 차원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의하면은 명단하고 영정 공개하는 거 뭐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여기랑은 완전히 선을 좀 거시는 거죠? 민들레나 이 더탐 사이. 네,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 선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명단 공개는 일단은 그거는 슬픔의 당사자인 유족들의 입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유족들 입장과 다르게 마음대로 막 공개하는 거는 그거는 뭐 법적 도덕적 책임을 그거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법적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12구 참사를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 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요,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변호사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쪽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 건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주체가 이제 살아있는 개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발생할 여지가 적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 그런 돌아가신 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것은 형법의 구성 요건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밝힌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민사적으로 유족들에 대한 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지는 봐야 됐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앞서서 어떠한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봅니다. 일단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우리가 뭐 이 슬픔을 이렇게 뭐 서로 정치권에서 악용의 소지도 있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유족들이 그거 나설 수도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뭐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좀 지켜보면서 미진하거나 부당함을 당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치권에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때가 정치권이 나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민사 소송에 걸려서 16억 원 정도 그 배상 선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설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의뢰될 가능성이 있겠죠. 도덕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내로남불 정당, 위성 정당 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민주당에 대해서 패륜이라는 얘기는 나올 정도로 이거는 정치적인 도의는 고사하고 인간적 도리조차도 못하는 정당이 된 건가? 이런 도덕적 비판에서 그걸 받는다는 거는 민주당에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면 민들레라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매체가 이거를 뭐 그 매체가 발행하기도 전에 방송하기도 전에 뭐 이거 공개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라는 그 청담동 괴담을 만든 그 매체는 반성도 없이 또 한 번 이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정부 공개해 보겠다고 뭐 이 또 명단을 공개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디서 이 명단을 놨을까요? 이 명단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나 경찰이 갖고 있겠죠. 그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국회에서 요구해서 받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받아다가 그 민들레나 더 탐사 줬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 공개 그 인근제 유출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추정이시고요. 아직까지 확인된 거 하나도 없고 아까 그 청담동 괴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수사 중이니까 그게 정말 괴담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될지는 저희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굴을 꼭꼭 감춰왔던 정 실장이 오늘도 기자들을 피해서 비공개로 검찰 청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오늘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진 한 장만 언론에 공개가 될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던 정 실장의 최근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됐었는데요. 정 실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 실장 변호인 측이 검찰과 조서 일정부터 출석 방식까지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을 부른 검찰이 과연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캐물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죠. 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 소환 조사를 위해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 실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범죄 사실 요지만 26쪽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위례와 대장동 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해서 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이익 중에서 700억 원,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 받기로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이 대장동 이익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정진상 실장이 저수지에 넣은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700억 저수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 조사에서 그 자신의 혐의 못지않게 이제 검찰이 관심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혹에 어디까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겠죠. 네, 앞서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총 102회 언급하고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에 김용 부원장과 함께 정진상 실장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정 실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했었는데요. 먼저 이 대표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때문에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어디까지 보고를 했고 어떤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 이재명 대표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일련의 혐의들을 일체 부인해왔습니다. 오늘도 이 입장을 고수할 텐데요. 일부에서는 만약 검찰이 입증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 실장이 무조건 부인만 할 경우에 나중에 구속영장 심리가 열릴 경우에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측이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정 실장은 지난 9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후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역시 자신은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 부인한 겁니다. 네, 일례로 이 검찰은요,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사업자 공모가 나기 전부터 이 대장동 팀이 사업자로 내정이 됐고 관련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 용도로 돈을 건넨 배경에도 이 위례 사업자 내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일도 이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일도 없다면서 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검찰이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낸 데 이어서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수사,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0일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도 어제 예결위에 출석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일로 수사팀이 위축되는 일은 없겠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할 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검찰 수사를 완성도가 낮은 창작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의혹을 규명해낼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정 실장 적극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조사에 앞서 검찰의 조사 내용에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반박할 것이라며 적극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복수의 언론들은 정 실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례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용 부원장처럼 정 실장도 결국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보는 건데요. 묵비권 전략도 그중에 하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정 실장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실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구속이 되면 단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이 지금 검찰에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진상 실장 어쨌든 묵비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에 대해서 입을 열지 저희가 지금 짐작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진상 실장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그다음에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여기에서 보면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마 그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중요한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반박을 하겠지만 진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재판 단계에서 어차피 공소는 거의 예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서로 이 부분을 더 다투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영장 청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아마 청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구속되면 무슨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건 역설적으로 본인이 그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정진상 실장이 받는 혐의는 곧바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크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뇌물 또는 정치자금 그리고 이제 배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너무나 그 생생한 증언을 했어요. 그 뇌물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정진상 그 실장은 1억 4천만 원 받았다는 거지만 남욱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 이재명 그 대통령 될 걸로 생각했고 20억 원 주고 줄 대면은 싸게 먹힌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배임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도 대장동 위례 사업 사업할 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분들이 유동규를 통해 로비하면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혐의는 아마도 이재명 그 대표가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 방지, 증거인멸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받는 혐의로도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그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그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른바 이제 의혹 그다음에 혐의 이런 부분은요 모두 다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검찰의 또 일방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곧 영장 실질 심사나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의 최종 그 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질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음모론 사과하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구체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의겸 대변인, 박홍근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청담동에서 7월 달에 술자리를 가졌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 전파가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의 생각과 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었죠. 네, 한 장관은 당시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저질 가짜 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해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한 장관의 요구에 대해서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방은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뭔가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경찰이 지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주점을 특정하고 관련자 다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술자리 사실을 주장했던 이 첼리스트 A씨를 제외하고 관련자 대부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의혹이 제기된 이 심야 술자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만 봐서는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첼리스트 A씨의 경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가 채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이제 여당에서는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데 그런 장소로 지목된 그 주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의혹 내용대로 30여 명이 모이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보였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어요. 네, 역시 국민일보의 보도였는데요. 이 주점이 지하 1층에 자리해 있는데 홀 공간에 사각형 테이블이 2개 놓여 있는 구조고요. 작은 방도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록 속 A씨의 말처럼 대통령과 장관, 변호사 등 30여 명이 함께 어울리기에는 좀 좁은 규모라는 건데요. 의혹이 불거진 주점을 설명한 녹취록 속 첼리스트 A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앤장 애들 있잖아.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예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알아? 뭐가 있어? 그때 와가지고 셋이 뭐야 지금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지금 무슨 페스티벌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 페스티벌 그거 다 잘하시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막 풀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도약이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갤러리아 이쪽 골목이야.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 데야. 아니 3시간을 놀다갔어.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차 들어오기 불편한 곳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이 주점으로 지목된 곳 일대는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주차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주점 인근 주차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당시 기억에 남는 단체 손님이나 사건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그런 곳은 없었고 이 대통령 수행원 등이 주변을 통제했을 정도였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색창 전 자유촌영맨 이 총재의 권한 대행이 이 문제의 청담동 주점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이 전 대행이 이 술집에 왔을 때 첼리스트 A 씨가 연주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지목한 이 주점이 아닌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그 주점 역시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미와 별이의 상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소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반환한 뒤 현재 이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곧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광주 우치 동물원이 유력하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동물원이 고미와 송강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별이를 분양받아 기르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미하고 그다음에 송강이가 이곳으로 가게 되면 새끼인 별이하고 상봉할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미와 송강이가 우치동물원으로 가게 되면 2019년 분양돼서 이 우치동물원 견사에서 지내는 새끼 별이와 부모견이 3년여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로 적응도에 따라서 함께 키우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동물원이라고 하면 일반에 이제 공개되는 장소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고미와 송강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 관람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관람객들은 풍산개가 산책하거나 활동 중인 모습, 또 울타리 안의 생활 정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치동물원에 고미와 송강이가 맡겨진다면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라 대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여 형식일 경우에 관리 책임과 사육비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참고로 별이처럼 분양된 풍산개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돼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또 이 풍산개들의 사료값을 놓고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인건비 월 200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 상당의 이 풍산개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뜻이냐 이렇게 물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비용 250만 원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은요. 사료값 논란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사료값이 없어서 사료값을 원하는데 안 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왜곡 또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빨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금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분명하게 해야 국민들한테 제기되어지는 그런 의심이나 또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죠. 전임 대통령을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두면 그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 외로. 여당에서는 이번 논란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선물받은 사리를 또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이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풍산개를 기르는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부당하게 풍산개를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선물받은 사리를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전통 의상 사리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조 의원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혼자 출격.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의 막내 정국의 소식입니다. 정국이 역대 K-팝 가수이자 아이돌 최초로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인의 축제를 축하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국의 이번 무대는 BTS와 함께가 아닌 단독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 밤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서고 공식 주제곡 녹음에도 참여합니다. 아직 개막식까지는 좀 시간 여유가 있긴 한데요. 오늘 정국이 카타르로 출국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국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이 전세기를 타고 카타르로 출국을 했는데요. 오늘 공항에 모인 많은 취재진 앞에서 특별한 포즈를 취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축구 국가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세레머니 포즈였는데요. 편안한 블랙 공항 패션을 선보인 정국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축구의 킥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멀리 날아가는 공을 보는 듯 연기를 하는가 하면 축구 유니폼을 상상을 하면서 마치 팔에 이 태극마크가 붙은 것처럼 키스 세레머니까지 선보여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정국이 출국부터 이 월드컵 홍보를 톡톡히 한 셈인데요. 앞서 정국은 지난달에도 이 월드컵 홍보 일정 참석차 카타르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지에서 국빈급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막 공연이 이제 BTS 멤버들 개인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팬들로서도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TS 팬 아미들은 첫 솔로 무대를 카타르 월드컵에서 장식한다니 규모가 대단하다. 월드컵 공연 역사상 전설로 남을 것이라면서 전국의 무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포털과 사이트들에서도 전국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이번 월드컵 관련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는 셀럽이자 아티스트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